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이 봉화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참석을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이죠. 이 노건호 씨가 추도사를 통해서 김 대표를 면전에서 맹비난을 논란이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그리고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초 저희가 두 분 모셨을 때는 이제 황교안 새 총리 지명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누려고 했는데 어제 좀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먼저 좀 나누고 나서 다시 또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건호 씨 발언부터 한번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추도사가 6년째 계속돼 왔다고 들었는데 지금 발언의 수위나 어떤 내용을 보면 좀 노건호 씨가 작심하고 이런 내용을 준비한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가족의 일원으로서 회한은 있겠죠. 지금 6주기 맞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적절했나라는 것은 충분히 좀 논란의 소지가 크고요. 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을 때 또 정면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비아냥거리는 투로 해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박수도 치고 환호하고 하기도 했었지만요. 그래서 소수 혹시 적극적인 지지 계층을 집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이라든가 계승을 뭔가 조금 더 확산시키고 공감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됐나 저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네, 부총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대한민국 정치의 어느 정도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무척 좀 마음이 씁쓸한 그런 한 장면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족의 입장, 유족의 가족, 그 가족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가슴속에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네. 한 국가의 전직 대통령이었죠. 그 전직 대통령의 추도 시기가 굉장히 큰 공식적인 행사라고 봅니다. 그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그 내뱉는 어떤 추도사라든가 그 말에 대한 상황, 그 말에 대한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좀 다듬어져야 되고 또 순화되어 나와야 되는 게 정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저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은 과연 저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떠한 그 얘기를 던져줄까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노무현 정신이라는 부분을 우리 흔히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겠는데 결코 저런 것들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통합과 화합의 정신에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얘기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의 가장 정점 있는 정치의 최고 지도자였는데 결국 아버지가 바라는 화합과 통합의 정신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떤 듭니다. 상의랑 그 준비하는 위원회 측하고 상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발언의 수위라든지 타이밍을 봤을 때 본인의 어떤 생각이었을 거라고 보세요? 그동안의 정치적인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죠. 예. 가족 전부가 아마 그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된 서거의 계기가 정권이 몰아붙이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또 노무현 대통령 당시는 관련이 없지만 주변 가족들이 이제 비리하고 연루가 돼가지고 책임을 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가족들은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항변하는 얘기를 별로 할 계기가 그동안에 좀 못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도가 굉장히 크고 내용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죠. 후반부에요. 예. 또 한 것 보니까 준비는 굉장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흔히 이야기하면은 노무현 문재인 대표하고 상의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대표하고는 상의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변 사람들하고는 같이 상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했는데 또 반대로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득이 될 만한 것도 없는 그래서 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소지도 있는. 만약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한다면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정치적 발언이라면 목적이 있었을 거 네,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한다면 했을 경우에는 목적보다는요 내용상으로 국가 30년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또 권력에 의한 또 이제 죽음으로 몰았던 얘기 등을 얘기하는 부분하고 NLL 관련 등 얘기도 다 현지 정치적인 쟁점과 관련된 거니까요. 기왕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앞에 죽음으로 몰았던 부분은 당연히 이제 논쟁의 소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 NLL 관련 얘기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노건호 씨가 하는 게 맞느냐, 또 그런 말투를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는 되지만은 NLL 관련 얘기는 그 국가 남북 정상회담을 정말 뜯어다가 이렇게 선거용 이용했던 것은 맞는 건데, 당시 또 답변했을 때 김무성 대표가 전단지, 이른바 찌라시에서 봤던 거라고까지 얘기했고, 물론 무혐의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봤던 내용은 되게 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뭔가 김무성 대표는 답을 줘야 될 상황인데, 지난 2월 달에 대표가 되고 나서 2월 달에 대표 자격으로 방문했죠. 추도식의 대표로서의 방문한 것은 처음이지만은 봉하마을에 간 것은 이전에도 갔습니다. 예. 2월 달에 갔을 때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때는 신분이 대표는 대표 대표였었죠? 맞았는데 예, 추도식은 예. 아니었습니다. 추도식은 처음인 거고요. 예. 추도식은 처음인데 갔을 때 했던 것이 여러 가지로 가깝게 지냈다. 정치 입문도 같이 했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같은 김영삼 상황이겠지. YS 계열로 같이 있다가 이 민자당 3당 합당이 되면서 길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주 싫은 소리 많이 했다. 사실은 2003년의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런 발언까지 했죠. 여러 가지 싫은 소리 했지만 후회된다라는 거 지적 답을 했는데 대신 NLL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예. 대한 조금 답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인데요. 시간이 길어진다면 약간 더 추가하자면은 NLL 관련 부분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관련된 분들이 지난 2009년에 논란, 2009년이 아니죠. 2012년, 13년에 논란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정면에서 공격해주고 했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 문제 당시 풀렸을 것인데 노건호 씨 입을 통해서 이게 나오게 된 게 좀 유감이네요. 네. 어제 이제 노건호 씨의 워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추도사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거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으면 몰아넣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다라는 이런 이 표현들이 굉장히 거친데, 어제 뭐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소위 뭐 문재인 당대표라든가 친노의 핵심들하고 사전에 조율했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 군데 좀 전화를 해보니까 뭐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겠죠. 노건호 씨의 추도사를 통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동시에 친노의 결속을 유도하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나오는 추도사의 이 소위 말해서 그 말의 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칠은 점들을 봐서는 뭐 그렇게 세밀하게 협의를 한 것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친노가 지금 비노 쪽에 공격을 받고 있고, 새 정치 자체가 분열의 내용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들로 인해서 이 추모사를 통해서 뭐 친노가 다시 한번 재결속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헤게몬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조금 억측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노건호 씨가 왜 예. 이런 발언을 했을까에 대한 정도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발언의 대상자는 일단은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대표에게 이번 일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지금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서 했다면 어떤 것이겠냐라고 앞선 질문이 있었는데,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한다면은 전국이 김무성 대표와 현 여권과 이제 노건호 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전국의 초점이 바뀌어버리겠죠.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은 현재 야당 내부의 분열 문제도 뒷전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지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김무성 대표는 지난 광주에 이어서 지금 봉화까지 이런 본인 물병 세례도 맞은 적도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좀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광주에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긴 한데, 이걸 가지고 득실을 따지는 게 그러긴 합니다만은, 김무성 대표는 오히려 본인이 약간 곤욕스러운 면에 당했다, 또 그걸 감내하고 갔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한테는 손실은 가지 않을 겁니다. 여론상으로. 대신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노건호 씨 주변 사람을 적극적으로 뭔가 그쪽을 지지하고 뭉치는 사람들한테는 적개심은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은 국민의 일반의 보편적인 지지에서는 크게 김무성 대표한테는 손해갈 사건은 아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일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한테는 그나마 적개심을 해소할 수 있는, 적개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봐집니다. 이제 그것들이 하나의 맹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제 저러한 일이 계속 발생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친노 쪽은 자꾸 고립되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집단적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 그런 인식들을 자꾸 주게 되는데,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응하게 되면은 친노와 김무성의 대결로 압축이 될 수밖에 없고 전국에 그렇게 포커스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득이 큰 정치 실익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김무성 대표에게서는 저는 굉장한 득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일종의 무대 브랜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방향이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소통적 행보에 아주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에 대해서 방문을 7, 8번 계속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물병을 맞더라도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점, 더군다나 이런 추도식에서 저렇게 야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대꾸를 하지 않는 점, 이런 점이 김무성 대표의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여유와 안정, 뭐 이런 것들과 결합이 돼서 상당한 그 무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익이다라는 판단을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김무성 대표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아마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어제 네. 이 추도식에 누가 와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것인가, 그러니까 야권에 이제 초점을 맞췄을 경우에 말이죠.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히려 지금 야권 내부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가장 직접적인 공격을 했지만 진행 과정 속에서 김한길 전 대표라든가 천정배 의원 등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물도 던져지고 야유도 나오고 했던 이런 상황이어서요. 후유증으로 보자면 저는 김무성 대표 관계보다는 야권 내부에 좀 관계에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뭔가 일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혹시 서로의 분열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수준까지 가지도 않을까 감정적인 부분까지 섞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면서도 정치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효과를 봤을 때 그런 얘기인데 그게 오히려 지금 어쩌면은 이게 최근에 그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또 아니면은 이른바 친노라고 하는 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거의 같은 그룹에 속해 있던 쪽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까지 나와서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가려고 할까? 좀 가기를 쉽지 않게 하는 감정적인 분위기까지 만들어서 중요한 오히려 김무성 대표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전국보다는 야권 내부의 향후 전국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노건우 씨 발언도 이후에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수도식 흐름 과정에서의 자체가?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나 그 김한길 대표, 박지원 의원 또 천정배 의원들을 의원? 상대로 했던 이런 것들 야유하면서 물 던지고 했던 과정들이 적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그 야당은 결국 내용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비출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제 노건우 씨 추도사가 가져다 준 어떤 영향, 앞으로의 파장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신이 뭐냐에 대해서 아마 물음을 크게 아마 던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문재인 당대표가 이야기한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이제 정치를 하고 정치의 철학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지금 마침 뭐 친노 비노 집안 싸움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죠. 전 경기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기구 위원장직 제안을 최종 수락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그랬죠. 전망이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확답을 주겠다고 했죠. 뭐 저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안철수 의원도 고사를 했고 조국 교수도 고사를 했는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수락을 했습니다. 이제 오후에 어떤 발표가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그렇게 결정했나 봅니다. 조국 교수는 본인이 고사했다기보다는 내부에서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친문 계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김상곤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뭘 수행할 수 있을지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데 구축을 하면 혁신은 인물 교체가 될 것인데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게 한번 과제가 될 겁니다. 나왔던 게 혁신이라는 거 혁신에 정권을 준다고 했었는데 정권을 준다는 것이면은 현재 최고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것에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데 최고위원회를 사실상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권을 준다면은 명목상으로는 지금 혁신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대위 비슷하게 되는 그런 건데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과제가 될 겁니다. 대신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왔던 진영 그룹들이 여기 협조하면서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이대로 돌아가고 분열 문제는 해결이 안 될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가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만약에 위원장직에 수락한다 그러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고질적인 개파의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야당의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그 소위 말해서 좌표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야당의 그만큼 비판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서 야당의 지지자들로 돌려세울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혁신위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무상급식 포퓰리즘의 그 중간에 서 있었던 그런 분들이죠. 네. 지난
작년에 그 지방선거에서도 소위 그 무상버스 논란으로 해서 포퓰리즘적인 부분에 바람을 많이 받아서 결국 낙마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야당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석실위원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거기에 좌표를 설정해 주시냐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비인호 쪽의 진영의 참여가 가장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자칫하면은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내정이 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야당이 앞으로 가야 될 어떤 그 좌표 설정에 있어서 상당히 좌쪽으로 오히려 옮겨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중도 개혁적으로 선회되고 있는 야당의 어떤 이념적 설정 자체가 상당히 또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봐서 네. 어쩌면은 그 좌표 설정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개파 정리에 있어서 그 정도의 또 영향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아주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21일에 새정치연합 지도부로부터 이제 혁신위원장 제의를 받고 나서 지금 한 사흘 정도 만에 수락을 하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고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혁신위원을 꾸려갈 것인지 그런 얘기도 오후에 들어보고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교안 후보자 이야기를 한번 그쪽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습니까? 뭐 이름을 헷갈릴 정도로 황우여 뭐 장관 부총리랑 뭐 접전을 벌였다 이런 뒷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직 법무부 장관을 총리로 발탁하게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막판에 언론들에서 새 황이 나왔죠. 예. 황우여 부총리에다가 황찬현 감사원장까지 해가지고 황 씨가 셋이 쓰리황 나와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다른 황인 줄 알았다. 뭐 예정된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내각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미션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년 3개월 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정말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 반의 국정 운영과 인사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역시 가장 잘못한 선택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흔히 지난 그 2년 3개월 전에 초대 박근혜 정부의 내각 구성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난할 거다라는 것도 변수로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역대 지금 청문회 중에서 가장 지금 시끄럽고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한 번 법무부 장관 때 검증을 했습니다만도 총리에 대한 것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야당은 반대한 가운데 관철이 됐고요. 예. 그리고 당시에 김영준 총리 후보자 등 여러 사람이 당시 낙마를 했고 더구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시체가 되면서 야당에 대한 압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가 됐었기 때문에요. 이미 반대가 된 내용이 있고 당시에 약속했던 것들이 과연 지켜졌나 논란이 됐던 것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병역비리 문제라든가 나머지 환원 기부의 문제? 문제라든가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요. 최근에 지난 2년 3년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역할 수행에 대해서 야당에서 가장 반대해왔던 심지어는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두 번이나 시도를 했던 그런 과정이죠.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로부터 NLL 관련 뭐 여러 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마 야당에서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저 후보자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야당에서 미리 사전에 검증해보고 결과에 따라 적합하면 통과시켜주는 것이고 부적합하면 낙마하는 게 맞는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예. 지난번 대법관 했던 박상옥 대법관 못지않게 저는 현재 지금 황교안 법무장관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검증하면서 비토놓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분히 그 예상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법리적으로도 일사부재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황교안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미 한 번 거쳤기 때문에 그것이 임팩트를 가지고 큰 폭발력을 낳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결정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있는데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특히 이제 문재인 당대표 입장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분 소위 그 낙마를 목표로 굉장히 강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소위 그 지금 전국에 있던 난맥상 당의 분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전화위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리적인 문제, 위법 사항이라다 불법 사항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제3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낙마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사안들이 그것이 법리적 문제가 정치적 논쟁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진당 해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부분, 그다음 공안검사로 활동했다는 부분, 이러저러한 것들이 법리적 문제고 정치적 논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이것이 결정적 하자로 작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문재인 당대표가 여기에 당력을 총 집중해서
만약 했는데 이게 낙마가 되지 않고 인사청문회가 그대로 통과가 되고 총리 임명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지도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지금 있다. 저희 자료하면 대표적 공안 이른바 공안 통일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황교안 후보자에게 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 검증했던 것 중에 대표적으로 전관 예우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과 판단 기준이 다르거든요. 보자면 거의 기준이 지난번 사실상 그것 때문에 낙마했던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와 거의 같은 수준인데 한 달에 1억 정도 수임했던 거, 받았던 거, 전관 예우로 받았던 게요. 그리고 당시 안대희 후보자는 이미 사전에 본인이 기부한 데다가 이후에 또 기부 약속까지 했던 케이스인데 그런 문제에서 좀 커질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대개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이야기할 때 신상 털기 하지 말고 자질 검증해라, 정책 능력 검증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부총장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자질이라든가 정책 검증이라는 게 주관적인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아주 엉망인 경우 빼놓거든요. 그러나 대신요. 어느 한 가지만 문제가 된다면 주관적인 소지가 있지만은 전관 예우 문제라든가 다른 것이 중복된 가운데 이런 기본적인 자질과 역사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은 같이 겹치면서 저는 문제가 커질 소지가 또 한 있다고 가지는 봅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떤 검증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대한 기대치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쟁점을 좀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시간 관계상 어떤 점이 황교안 후보자 입장에서 가장 큰 난관이 될까요? 저는 뭐 가장 큰 건 장관 예우 관련 문제라고 보고요. 또 약속 본인이 이것은 사회적으로 환원하겠다. 그걸 전제 조건 비슷하게 하면서 지난번 법무장관 들어갔는데 지금 외형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재산 변동이 특별히 없는 걸 보니까 기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내막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총리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 통합인데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반통합적 인사자가 아니냐. 본인도 지명 소감으로서의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강조했는데 과연 거기에 부합하느냐 이것은 아마 자질과 역량 관련해서 좀 집중적인 추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쟁점 저희가 정리한 내용은 전관예우 한 번 더 보이실래요? 이 전관예우 의혹, 병역면제 의혹, 재산 기부 약속 부분 말씀하신 그 부분 그리고 공안통 논란인데 부총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정관 예우라는 부분과 이제 병역 문제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제 소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예. 한번 소명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도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문제는 이제 기부에 대한 약속, 그 도덕성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부를 한다 했지만은 기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도덕적인 데서 상당히 신랄한 비판에 직면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안이라는 부분은 오히려 야권 쪽에서 공격을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안 이 부분이 왜 그렇게 공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 환경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최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공안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통진당 해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급진 진보 세력들, 종북 좌파 세력들에 대해서 비난이 높은 국민적 그 여론에 네. 오히려 문재인 당대표라든가 새정치가 그게 부합하는 그런 비난의 서일 사실도 굉장히 있다. 그래서 공안에 대한 논란은 저것은 공격의 빌미는 될 수 있으나 큰 임팩트를 얻기에는 새정치조선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제가 전관 예우 관련했었는데 세월호 예. 참사 이전과 이후가 국민의 감정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명 소감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했단 말이죠. 박근혜 예. 대통령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관폐와 등 관련했던 것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관 예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본인이 해소하지 않은 채로 총리할 수 있는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공안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검찰총장이나 더 올라가도 법무장관이 할 역할이지 사실은 이게 총리가 할 역할은 아니죠. 총리는 사회 통합의 중심에서 써야 된다는 얘기고 지난번에 사실 이완구 총리가 3월 12일 날 비리 관련 문제 얘기하고 비리와의 전쟁을 이야기할 예. 때도 당시 옆에 이제 법무장관 현재 황교안 장관하고 정종섭 장관이 배석을 하면서 옆에 서 있었는데 총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 할 일이지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때 그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제 정말로 그런 걸 담당하고 있는 법무장관이 네. 총리로 올라가서 그걸 총칙으로 지휘한다 이게 과연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아니면 오히려 정말 비정상을 상식 일상화 시켜버리는 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네.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완구 전 총리 말씀하셨는데 이완구 전 총리는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정치인 출신의 총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정청 관계에 대한 어떤 기대, 물론 그 기대치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해볼 새도 없이 뭐 다른 일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 판문으로 낙마했습니다만은 이번에 황교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비정치인 출신이에요. 어떻게 작용할 거로 보세요? 저는 유리할까요? 사실은 그래서 예. 다른 장관 예우라든가 이런 조건 못지않게 저는 그 역할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사실 그 이완구 총리와 더불어서 신임 이병기 실장 체제가 되면서 당정청 김무성, 이완구, 이병기 해가지고 삼각체제가 가장 잘 돌아가다가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중간에 녹마했습니다. 예. 아마 박근혜 정부 지난 2년 3개월 동안 그나마 가장 정부 여당이 잘 돌아갈 때 그때가 아니었나라는 것인데요. 황교안 장관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인사청문회 거쳐서 국회 동의 얻은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총리 역할 주목할 때 대개 국회에 참석해가지고 대정부 질의에서 네. 국회에 답변해주고 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법무장관 할 때 보면은 정부의 입장만을 계속 주장하면서 맞받아쳤단 말이죠. 국회에서 요구하는 뭔가를 좀 받아들이면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요. 참고로 그런 역할을 가장 잘 수행했던 분이 김황식 전 총리죠. 예.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뭔가 받아들인 듯 하면서도 또 정부야 하고자 하는 것은 또 정확한 메시지 전달하고 했었는데 그 점에서의 상명하복에 익숙했던 검사 출신의 법무장관, 그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은 네. 그런 통합의 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짧게만 우리 부총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총리의 역할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87조와 92조에 명시가 됐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인 출신과 행정관료 출신 이 두 축에서 이제 총리가 되는 부분인데 정치인 출신들은 주로 헌법 87조에 의해서 책임 총리를 이야기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그게 강력에 대한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안 이 부분이 충분히 총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해서 총리 예. 책임 총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처럼 이제 행정관료적 출신들은 실질적으로 헌법 92조에 많이 의결을 합니다. 뭐냐면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네. 명을 받아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갑부를 통할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황교안 내정자가 총리가 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적인 부분보다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파시키고 내각을 통할하는 그 예. 어떤 관리형 체제가 많이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모레 26일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함께 또 인사청문회 과정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